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번 주 내내 화수목금 줌으로 이제 학우님들하고 학년별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 듣는 것 또 얼굴 보는 거에 익숙해졌다가 지금 댓글로만 만나니까 또 약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강의하는 동안 5번의 기분 내키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5번의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렸어요. 커피 쿠폰에서 이제 문화상품권 10,000원으로 예, 파격적으로 몇 %예요? 네, 200%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네, 책을 사보실 수 있고 KFC에도 가실 수 있는 예, 문화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에 제가 간단한 그 특강 요약 자료를 올려놨는데, 예, 다운받으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 없으셔도, 들으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심리학 관련된, 예, 법칙, 또 효과, 증후군,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삶의 이야기이고요. 심리학 관련된 효과나 법칙이나 증후군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 거 한번 예, 올려보시죠. 나는 이런 증후군을 알고 있다. 이런 효과를 알고 있다. 이런 법칙을 알고 있다. 굉장히 많죠. 사회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심리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후광 효과 이런 거 많이 아실 거고요. 또 초두 효과, 최신 효과 이런 것도 나오죠. 또 뭐 있을까요? 피터팬 증후군 이런 것도 요즘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용어고요. 또 파랑새 증후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가지의 이런 효과나 법칙들이 있고요. 이런 심리학 관련된 효과 또 법칙이 교육에 또 광고에 경영에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제가 몇 가지 대략 한 4-5가지만 추려보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학우님들의 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예상치 않게 돌발적으로 예, 퀴즈가 나갑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저절로 올라가죠, 대표님 댓글이 여기서. 네. 첫 번째는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예, 들어보신 분 손을 한 분이 드셨어요. 네, 네 분 중에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은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사회심리학에서 들어보셨을까요? 그러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그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유리창이 앞차에 한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이렇게 놓아본 거예요. 거리에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인 없는 차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번호판도 떼가고 또 타이어도 빼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 굉장히 그 유리창 깨진 그 자동차 한 대가 그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막 부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도 그런 짓을 하진 않았지만 가끔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자동차 한 대쯤 이렇게 어떻게 그 야구방망이로 해체하고 나면 이게 싹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대의 자동차가 사회 전반의 법 질서를 깨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겨도 돼, 지키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소한 거였지만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반대로 이제 미국 뉴욕에서는 한 시장이
이걸 이제 반대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도 이제 범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길가에, 우리나라에도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벽화 그리기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도심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어두운 거리 또는 좀 이렇게 그 낙후된 지역의 어떤 그 벽들을 아름다운 예쁜 그림들로 이렇게 바꾼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낙서를 지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낙서 지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워도 또 생기고, 또 지우고 나면 또 거기다 또 누가 낙서하고, 그러면서 이 낙서를 다 지우는데 94년에 시작을 했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우고 나서 결국엔 낙서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30-40%의 범죄가 줄고 2년 후에 50%, 3년 후에 80%까지 범죄가 감소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소한 그 어떤 것들도 크게 범죄로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 희망적인 것들. 그래서 지금 벽화도 보면은 지금 수원역에도 있고요. 또 제 주변에서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벽화가 막 무슨 악마 그림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혹시 범죄율이 높다고 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벽화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이제 기업 경영이나 조직 관리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전화 응대를 잘 못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회사는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직원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또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는 사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주변에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내 주변에 혹시 약간 좀 좋지 않은 뭔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치우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쓰레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버리면 이제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CCTV 설치했습니다. 무단 쓰레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이는데, 그걸 내 집 앞이라고 하면 좀 빨리빨리 치우면 좀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자, 두 번째 효과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디드로 효과예요. 그러니까 디드로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드로 효과는 물건 하나 사고 나서 그 물건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저희 그런 어떤 대형 마트나 백화점 입장에서는 참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산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디드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인데, 친구가 디드로에게 빨간색 가운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 가운을 입고서 이제 너무 만족해서 좋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 하나가. 그래서 소파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네, 저 이거 보면서 박성철 대표님을 떠올렸어요. 저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은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옷이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옷, 신발 이런 거. 그래서 옷을 하나 사고 나면 아래에 입을 게 없네. 그러면 이제 또 치마나 바지를 사게 되고, 신발이 안 맞네. 아이고, 가방이 이런 색깔이 없네. 그럼 이제 또 사게 되고, 그래서 자꾸 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디드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도 여전히 많이 사지만 이제 되팔고 있습니다. 당근 마켓에다가. 그래서 어떻게든 버리지 않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책을 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빨간 가운에 노예가 되었구나.
친구가 되게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빨간 가운을 선물해준 친구가. 근데 뭐 그 친구 때문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효과가 이제 디드로 효과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고 나서 어울리는 것들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효과들을 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나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업에서는 크로스 브랜딩 전략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의 명품 가방을 사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뭐 보내주잖아요. 또 요즘에는 뭐 백화점이나 또 특정 브랜드를 사고 나면 계속해서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 자료들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가방도 사게 하고 의류도 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사도록 유인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네, 세 번째는 램프 증후군입니다. 램프 증후군 뭘까요? 들어보신 분, 램프 증후군. 램프 증후군, 네, 없으신가 봐요. 네. 램프 증후군은 이제 과다한 근심, 뭐, 범불안 장애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뭘 하는 거예요? 예, 천일라와에 나왔던 그 알라딘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이게 램프를 닦으면 네 주인님 해가지고 나와서 소원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는 되게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인데 램프 증후군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이걸 자꾸 꺼내는 거예요. 지니를 부르듯이 그냥 그거 어떻게 하지? 이것도 걱정이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수시로 그 걱정스러운 거, 근심, 뭐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서 이제 보고 걱정하는 현상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5만 개 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는 비가 오면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왜 그 남학신하고 우산 장수 어머니처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렇게 이제 걱정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이런 현상들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심리학자 이제 그 어니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 중에 100가지 걱정 중에 96가지, 96가지는 해결이 안 된다. 예, 쓸데없다. 우리가 걱정해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그렇죠. 네, 4%만 해결 가능한 걱정이고 고민이다. 근데 사실은 많은 뭐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걱정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일상적인 스트레스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빨리빨리 풀어버리거나 좀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작은 일이지만 성취 경험, 성공 경험을 이제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시면 그래 이거는 96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내가 애써서 불안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는 일도 굉장히 많구나. 라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리플리 증후군. 많이, 예전엔 잘 몰랐는데, 2007년부터, 아마 2007년 그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론에도 주목을 받고 해가지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해서 이제 알게 된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딱 드는 생각은 거짓말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이제 리플리 증후군과 유사한 게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게 한국말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증후군이나 효과나 법칙을 만든 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소설의 제목이에요.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소설에서 처음 이런 인물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소설을 가지고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알랭드롱이 나온, 모르시는 분이 많겠군요. 네. 굉장히. 네네네. 그 영화의 원작이 그 재능이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현실 세계를 계속 부정하면서 그 가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 이런 것들을 상상 속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실제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믿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제 거짓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증상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거짓말쟁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러면 리플리 증후군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거짓말쟁이들은 본인이 한 거짓말이 탄로가 날까봐 좀 불안해해요. 근데 리플리 증후군은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 실제라고 본인이 진짜 그래 라고 본인이 상상한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이게 탄로 났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거나 뭔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말 이건 진짜다 라고 믿는, 그러니까 이게 성격 장애의 일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플리 증후군의 사례를 보면은 2007년에 동국대학교 이제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S씨인데 성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이분이 예일대 박사 받았다 내가. 그리고 이제 광주 비엔날레 그 총감독을 선임하는데 원서를 내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위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일이 신문이나 이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이제 한국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일간지에 이 S씨의 사례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S씨,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 제목으로 아까 재능 있는 리플리 씨 소설 제목을 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6년 동안 48개 대학교를 이제 전전하면서 본인이 이 학교 저 학교, 올해는 서울대, 올해는 고려대 이러면서 이제 신입생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끝났나요? 그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서 그 한 딸이 하버드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미국 대통령의 딸과도 굉장히 친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거짓말했던 그 영상이 이제 그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6년 동안 48개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입생 행세를 했고, 실제로 그 학교의 어떤 학생 이름을 도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런 범죄죠. 남의 신분을 도용했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신입생 행세를 하고 그렇게 6년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참 안 됐다. 이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계속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인기도 없고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한번 내가 명문대 다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감을 보이고 이제 만나자고도 하고, 또 이성들이 나에게 이제 그런 대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짓말을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냥 정말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명문대생 누구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종종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리플리 증후군의 원인이 결국엔 열등감이라든가
현실에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불만, 결국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상습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제 본인도 결국에는 이제 범죄자가 되거나 해서 이제 삶을 굉장히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녹음되는데,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미혼 때 본인이 검사라고 해가지고 제 친구가 저를 성당에서 제 친구가 다니는 성당에 그분이 이제 신자였고, 그래서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검사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법률 용어, 본인의 경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오래 가지 않고 이제 결국엔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밝혀냈어요. 그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길지 않은 시간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도 본인이 이렇게 범죄자였고 전과가 있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여튼 들었어요. 자,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하고 유사한데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의 남작이에요, 민하우젠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민하우젠 증후군은 리플리 증후군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것, 본인이 실제 하지 않았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이제 속이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앞에서 리플리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민하우젠 증후군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관심보다는 그 자신이 그냥 그걸 믿으면서 그거에 빠져서 사는 건데, 민하우젠 증후군은 관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된 목적이 이 사람들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이야기를 부풀리거나 또 꾀병, 아프다고 아픈 척하는 것, 또 자해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조금 리플리 증후군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지 않았던 모험, 이런 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17대 1로 싸웠다. 다 뻥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해. 이런 이제 관심들, 호응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이분이 이제 이런 부풀리는 거, 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민하우젠, 남작, 백작에서 비롯되어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증후군도 과거로 이제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또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상담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유가 없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참 나쁘다, 이상하다, 정말 저런 사이코가 있나 싶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고 또 과거 경험들을 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웠던, 정서적으로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는 벽에 붙은 파리 효과예요. 우리는 벽에 파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에프킬라를 뿌리거나 빨리 가서 이제 때려잡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때려잡아요. 때로는 손으로도 때려잡아요. 때려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벽에 붙은 파리 효과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벽에 붙은 파리가 되어서 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파리였을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파리여서 그런가 봐요. 벽에 붙은 나비도 괜찮은데, 그죠? 나비가 근데 벽에 잘 붙어 있지 않아요. 벽에는 주로 모기나 파리나 하루살이, 이런 아이들이 붙어 있어요. 하루살이는 잘 안 보이니까 사이즈가 좀 큰 파리로 했나 봅니다.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3자 입장으로 보면 좀 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제3자 효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이거는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클리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피험자들한테. 내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경험,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대시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아니면 뭐 시험에서 떨어진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한 거예요. 학우님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괴롭지만 토요일 이 좋은 10월에 이 좋은 날, 아니 무슨 괴로웠던 경험을 떠올리래. 그래도 한번 그냥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게 했어요. 예, 버클리 대학에서. 그랬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내 1인칭 관점. 예, 그 사건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감정적인 반응이 달라지는데 심장 박동이나 혈압이나 이런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요? 막 이게 이제 그 불쾌감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 일이지만. 이제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어 라고 하고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객관적인 그 3인칭 시점에서 봤더니 심장박동, 혈압 이런 것들이 거의 변동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 좀 객관적으로 봐봐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이제 적용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을 때 그 실패 경험에 대해서도 조금 또 이런 면이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에 붙은 파리 효과는 특히나 이제 그 우울이라든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배우자의 입장이 한번 돼봐라. 우리 뭐 드라마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기법들을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역할을 바꿔보는 거 또는 좀 차분히 앉아서 편지를 써보는 거. 그 일을 겪었던 나에게 이게 뭐 누구누구야 해서 이제 편지를 써보게 하거나 요런 기법들로 벽에 붙은 이름은 좀 거시기 하지만 이런 효과들을 또 상담이나 치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 경험에서 살짝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7번째는 셀리의 법칙입니다. 자, 셀리.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보신 분들 또 연식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칙입니다. 이제 그 영화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계속 우연하게 좋은 일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기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이 이제 좋은 일로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긍정적인 일들, 행운이 줄줄이 이어지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났지? 안 일어난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살면서 그런 셀리의 법칙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었다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런 거죠. 맑은 날인데 그냥 우연히 우산을 들고 왔는데 그날 비가 와. 시험 직전에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직전에 이렇게 막 초치기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와. 이런 게 이제 셀리의 법칙에 적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사한 법칙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네, 퀴즈입니다. 빨리. 머피. 네. 아니, 말로 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썼어요. 네, 대표님 이게 안 올라가. 네? 나는 여기서는 이게 안 되네. 안 올라가요. 와이파이가 너무 늦나? 너무 느리게 올라오네. 아니, 아예 멈춰 있어요. 배수정 안녕하세요. 그래서. 퀴즈인 줄 알고 지금 막 머피가 일바 누구시죠? 일바? 안정현 하구님. 네.
예, 문화상품권 우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정현 아버님. 예, 머피의 법칙이 있죠. 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죠. 의도하고 이런 거 없이. 근데 줄리 법칙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던 거,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러던 게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현상을 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뭐 그런 거죠. 품절되었어. 나 너무 사고 싶었는데, 나 소비의 여왕 같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품절되었는데, 다시 뭐 재입고됐다고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바라던 그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줄리의 법칙이다. 자, 머피의 법칙은, 그렇죠. 계속 유독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우산을 늘 들고 오던 사람인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방을 바꿔맸어. 그랬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게 된다든지, 택시를 기다리는데 이쪽 차선은 빈 택시가 안 오고 저쪽, 요즘에는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걸 하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서서 기다렸단 말이죠. 반대 차선은 계속 오는데 우리 차선은 안 와. 저는 저한테 잘 적용이 되는 머피의 법칙은 세차하면 비가 와요. 예, 그래서 이제 꼭 세차하기 전에 이번 주 비 오나 안 오나 확인하는데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머피의 법칙이다. 계속 꼬이는 것. 자, 그 다음에 8번째. 어려워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보실까요? 서브리미널 효과. 서브리미널이라는 거는 잠재된 뭐 의식 아래, 이런 그 영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잠깐의 사이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걸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영화 보는 도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대사 중에 그럼 코카콜라 마셔. 뭐 코크 한 잔 해. 또는 배고프면 뭐 예를 들면 뭐 햄버거 시킬까? 뭐 BHC 치킨 시킬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전지현이 나왔던 김수현과 전지현이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 치맥 방송이 되고 나서 중국에 치킨이 동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가 3000분의 1 굉장히 잠깐 사이에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팝콘, 콜라 판매량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서브리미널 효과를 활용해서 방송 중에 굉장히 이런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써주세요. 영어입니다. 영어 전문을 쓰셔도 되고요. 약자를 쓰셔도 됩니다. 네, 배수정 아부님 당첨 아닌가? 기은성 아부님. 공목하고는 제일 빨리 쓰시고. 그래요? 제일 빨리 썼어요, 제가. 네, 박봉옥. 아니야, 박봉옥 아부님은 반칙이에요. 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뒤에 있거든요. 배수장 아버님 근데 아까 정수경 아버님 드릴까? 어디요? 배수장 아버님은 근데 아까도 드리기로 했으니까 정수경 아버님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 안정현 아부님이에요. 근데 배수장 아버님이 하고 안정현 아버님 문제가 내기 전에 쓰신 거래요, 댓글을. 근데 이제 좀 본인이 근데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또 안 드리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네. 네. 그러면 누구요? 정수경 아버님. 정수경 아부님 당첨. 네, PPL. 자, 그러면 한 분 더. 자, PPL의 그 전체 풀 스펠링 이거 검색하셔야 되는데. 네. 넘어갈까요? 이거는 시간도 없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PPL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봤는데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상품을 배치하는 거죠. 그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데. 그래서 이제 간접 광고 PPL, 우리 PP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구나.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다음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스트룹 효과 또는 스트룹 간접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도 심리학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단어를 인지하는데 단어의 색깔과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읽는 속도가 늦어지는 걸 스트룹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빨강, 검정, 파랑. 거의 뭐 0.001초 만에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씨가 그대로 보이나? 네. 아니야. 거꾸로 보이네. 아이고, 어떡해. 아이, 망했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되나? 이거를 바꾸면 돼요? 어때요? 네, 하여튼. 그래도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뭘 읽으시냐 하면 글자를 읽으시면 안 되고 색깔을 읽으셔야 돼요. 파랑, 빨강. 그렇죠. 파랑, 빨강, 검정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까 이 검정 글씨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요런 걸 이제 스트룹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실에 레스트룸 화장실에 보통 남녀 표시를 어떻게 하죠? 빨강색이 여자 그림, 파란색이 남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빨강색이 남자, 파란색이 여자를 해놓으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쵸.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빨간 쪽으로 여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이제 잠깐 헷갈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과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게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거를 스트룹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다른 이름의 동물을 예를 들면 뭐 표범 그림에다 나무늘보 해놓고 그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속도가 굉장히 이제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0년에 하인즈가 뭘로 유명하죠? 하인즈? 하겐다즈가 아이스크림이고요. 네, 하인즈는 케찹. 네, 하인즈 케찹은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 근데 하인즈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케찹을 녹색으로 만들었어요. 네, 녹색 케찹을 만들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박혀 있는 거죠. 케찹은 빨간색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빨간색 케찹으로. 자, 그다음에 10번째,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스티그마라는 게 그 소나 돼지 도축하고 나서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가끔 돼지 껍질 이런데 그 도장이 지워지지 않은 그런 고기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걸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면 너는 그래, 너는 날라리야, 너는 비행청소년이야, 너는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거에서 계속 벗어나기가 힘들고 계속 일탈이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이제 반복하게 되더라. 그래서 낙인을 찍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도 낙인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한두 번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아이를 계속 이제 범죄 청소년, 비행 청소년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결국엔 계속 그 아이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론 이제 효과가 낙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 설명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낙인 찍는 거 하지 않는 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너는 참 뭐 불성실해 이것도 낙인이고요. 게을러 무책임해 이런 것들 다 낙인이죠. 사실은 범죄자라고 이름 붙이진 않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그 행동을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았어 무책임해 보다는 또는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네 라고 얘기하는 게 불성실하든가 뭐 이런 식의 낙인을 찍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11번째, 예, 인지부조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아실 텐데, 인지부조화라는 거는 우리의 그 생각이나 뭐 신념이나 태도나 요런 것들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서 예, 불일치할 때, 부조화 상태가 생기면 우리가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바꾸느냐. 신념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예, 그래서 보통 뭐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신념이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게 태도나 행동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일치하면 그것을 편안해지기 위해서 태도나 행동을 이제 바꾸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이거 일상생활에서 본인들도 경험을 우리 학우님들도 많이 하셨을 수 있어요.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도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로도 설명이 되지만 인지부조화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쵸, 먹고 싶은데 틀림없이 저 포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안 돼요? 그쵸, 내가 이게 안 닿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게 불일치하니까 저 포도는 신 거야 라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인지부조화를 이제 페스팅거의 실험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대학생들에게 실패에다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실험이에요. 1957년에 그러니까 실패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는 굉장히 단순한 지루한 과제를 1시간 동안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조에는 20달러를 주고 2조에는 1달러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이 재밌다, 유익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달라라고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이 실험이 재미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퀴즈. 자, 1조냐 2조냐?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네. 김태희 학우님 올라왔네요. 1조. 최영자 학우님 2조. 네. 쉬운 문제다. 그러면 답을 빨리 말씀하셔야죠. 네. 20은 뭡니까? 20조는 없어요. 20달러가 있을 뿐이죠. 자, 1조가 20달러, 2조가 1달러였어요. 답은 네, 최영자 아버님 2조.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니, 이 지루한 걸 했는데 돈도 조금 받았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재밌었어. 돈은 조금 받았지만 재밌는 일이었어 라고 생각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 끊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담배 피우는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롭지만 어떻다? 스트레스 해소에 이거만 한 게 없어. 이 돈으로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데 그렇게 담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게 본인의 이 금연을 하는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수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우리 학우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데 제가 준비를 했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증후군. 어릴 때 보면 이런 아이들은 애어른이죠. 본인 요구도 하지 않고 어른들 말 잘 듣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착한 아이 증후군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 또는 뭐 착한 아이 증후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어른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억누르면서 이제 어른들의 어른들의 요구 이런 것들에 부응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신분석적으로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이제 부모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그런 이제 두려운 환경에서 결국에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받는다는 게 실제로 부모가 내다버리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계속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예, 요런 감정들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이제 자꾸만 부모에게 이제 맞추고 또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착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않는다, 나를 싫어할 거다, 요런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 눈치를 보거나 순종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인지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몇 개 해당되는지, 이게 몇 개가 해당되면 착한 아이 증후군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밝고 명랑하다. 주로 많이, 언제나. 그러니까 우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한데 주로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뭐 죽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주로 늘 방실방실 웃고 뭔가 매일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너무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뭔가 불쾌감이 있는데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 지금 여기 제 앞에도 몇 분이 계시네요. 네. 화도 잘 안 내시고, 이렇게 불쾌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지내기에, 뭐, 무리가 좋아요. 그렇지만, 본인한테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작은 것도 이렇게 양보하려고 한다. 양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지 못한다. 박성철 대표님이 떠오릅니다. 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 이렇게 한 번도 거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졸업 전에 거절하는 날이 오시리라 생각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돈을 꺼달라고 그럴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 일을 미루기도 한다. 요것도 착한 아이 증후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도 사과한다. 미안하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죄송한데요. 미안해요. 뭐 이런 거. 예, 요것도, 예, 착한 아이 증후군. 자,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게 싫으니까 일단 그냥 내가 미안하다라고 속으로는 안 미안한데도 그냥 일단 미안해요 라고, 예, 용서를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예,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은 뭐예요? 굉장히 그쵸, 문제 안 일으키고 순응하고 이런 분인데 본인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어려워한다, 참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지금 내가 만약에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욕구, 그러니까 내 욕구나 내 감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감정 일기 같은 것들을, 일지 같은 것들 써보는 것도 상담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땠는지 그냥 한 개 정도 오늘 짜증났다 그러면 그 자체를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이런 걸 자꾸 이제 보는 거,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거절해 보는 거,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 또 탄력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고요. 13번째, 플라시보 효과.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예. 위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비타민C 이런 걸 줬는데, 막 잠이 잘 오는 거야. 불면증 환자가. 그거를 먹으면. 왜 효과가 있느냐? 약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믿는 것이 병세를 호전시킨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시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요런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가짜 약 효과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오래된
만성적인 오래된 질병, 또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질병,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요런 거에 조금 더 이제 효과가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의사나 병원에 대한 신뢰, 물론 의사가 이 가짜 약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 더 신뢰가 높을 때 위약 효과가 더 높아지고요. 한번 비타민C 먹고 잠을 잘 잔 효과를 봤어. 그러면 그 다음에도 비타민 먹고도 또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약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약이다 이런 걸 알면 또 더 효과가 나타난대요. 솔직하고 순진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솔직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더 잘 소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 효과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시보와 정반대 효과. 뭘 바꾸면 되겠죠. 바꾸세요. 뭘 바꾸든 바꾸세요. 이거 검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럼 또 밴드 나가야 되니까 답은 노시보 효과예요. 틀림없이 이게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효를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믿지 못하면 병이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 믿어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신이죠. 그 사람이 아니야 신인데 이제 이 피그말리온이 조각가죠. 조각가이면서 왕이었나? 그런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미혼으로 혼자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뭐 눈이 높아서 그랬나? 본인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 여인상을 조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 사랑을 주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환생한 게 아니라 이름도 붙여준 거예요.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랑하는 갈라테이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아프로디테 그 여신에게 이제 계속 소원을 빌어요. 이 갈라테이아가 이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사랑을 이뤘다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그 효과.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그말린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죠.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했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하고 결과와 뭐 상관없이 20% 그러니까 이제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는데 그 20%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이제 거짓말로 얘기한 거죠. 얘네들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잘 봐주세요. 또 잘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성철이 상위 20%야? 잘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성철이 잘하고 있니? 잘했네. 뭐 이런 반응들을 이제 선생님이 계속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반응을 보였더니 그 아이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국엔 노력을 하면서 또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런 기대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효과였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퀴즈. 오늘 공부했던 이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봐야죠, 또. 그루밍. 그루밍 아니고요. 오늘 배운 거 중에 나옵니다. 낙인 효과. 맞았어요. 기은성 하구님 정답.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가 반대인 거죠. 부정적으로 본 거. 피그말리온은 긍정적으로 본 거.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14가지 정도의 그 심리학 효과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타임으로
이런 14가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효과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나는 이런 증후군 또는 나는 이런 효과를 경험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시상과 무관하게, 상품권과 무관하게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는 우리 학우님들이 올려주신 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명희 학우님이 정답을 올리신 거 아니죠? 본인이 경험하신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험하셨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시는 게 어려우시죠? 네, 착한 아이 증후군 여러분 계셨을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 벽에 붙은 파리 효과. 요걸 배수정 학우님 활용해 보셨나 봐요. 램프 효과 김현숙 학우님. 네, 현숙 학우님 걱정의 96%는 해결 안 된다. 자,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증후군이 많으시네. 우리 이제 좀 착하다 소리 안 듣고 살아도 돼요. 네. 엄마 간호하면서 벽에 붙은 파리 효과를 경험하셨다는 건가? 네, 우리 김현숙 아버님은 막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도 있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착한 아이. 네. 자, 깨진 유리창 이론, 집안일 그때그때. 맞아요. 네. 이렇게 누구 하나가 먹고 이렇게 캔이나 이런 거 컴퓨터 옆에 놔두면 다음 사람도 첫째 아들이 그럼 둘째 아들도 거기다가 안 치우고 놔두고 그러더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난 이쁘당. 네, 예쁘십니다. 자, 김순희 학우님, 엄마의 작은 욕구도 들어드리느라 힘들었다. 지금은 안 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램프 증후군, 삶 자체가 근심 걱정. 네, 이병란 학우님 아니시죠? 예. 자, 순수해서 플라시보 효과 잘 먹혀요. 네, 그래요. 예, 순수하신 분들, 솔직하신 분들이 잘 먹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1분 남았는데 오늘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배수정 학우님, 안정현 학우님, 정수경 학우님, 최영자 학우님, 김현숙 학우님, 기은성 학우님, 네, 6분 당첨 축하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학과가 좀 통장이 넉넉해서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언제죠? 네, 11월 첫 주에 다시 밴드 라이브에서 한국중독상담학회 회장 하셨던 박상규 교수님 모시고 중독과 마음챙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단계인데 이제 집단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대면해서 학교에서 학교에 오셔서 특강 진행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밴드 라이브나 하여튼 이렇게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우님들 리포트 또 토론방 다음 주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요. 11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